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바로 얼마 전부터 제 인생 이막이 펼쳐졌는데요. 여기에 사연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고 그간의 일들을 떠올려 보니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살게 한 것은 사랑.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댈 꽃과 그늘이 되어준 그 나무를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고작 5살.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희미하지만 그 시절은 늘 불안함과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 같아요. 최초의 기억이라는 게 방 한 구석에서 엄마가 저를 끌어안고 울던 모습이거든요. 예진아, 엄마가 미안해. 우리 예진이한테 너무 미안해. 엄마, 울지 마. 엄마, 울지 마. 엄마가 울면 예진이도 슬퍼. 아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감정 통제를 전혀 하지 못했대요. 물론 엄마와 결혼을 할 때는 그러지 않았겠죠? 행복했던 시절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엄마의 목표는 생존, 그리고 저를 보호하는 거였다고 해요. 이혼하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저희 엄마의 경우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어린 저를 생각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셨대요. 그러나 버티고 버티다 제가 5살 무렵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엄마가 키우기로 한 거죠.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1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정확히 몰랐던 저는 그저 왜 갑자기 아빠는 안 보이고 엄마랑 둘이 살게 된 걸까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는 안 와? 이제 아빠는 없어? 이제 아빠는 없어, 예진아. 왜? 아빠는 예진이 안 보고 싶대? 아빠는 멀리 갔어. 멀리 어디? 열밤을 자도 아빠 못 봐? 기다려도 안 와? 예진아, 엄마는 결정을 해야 했어. 다른 것보다 엄마한테는 우리 예진이가 제일 소중하니까. 엄마가 예진이를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예진이는 아빠 보고 싶어? 모르겠어. 엄마는 제가 5살 때 이혼을 한 뒤로 일을 하며 저를 키웠습니다. 아빠의 몫의 사랑까지 2배로 주겠다는 마음이었대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 일을 해야 하고 일하는 동안 저를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반에 맡겨야 했고 그런 생활을 몇 년간 계속했어요.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주말 엄마가 저에게 예쁜 옷을 입혀주며 말을 했습니다. 예진아,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엄마랑 둘이 아니고 엄마 친구인 아저씨랑 같이 먹는 거야.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주신대. 엄마 친구? 응? 엄마 친구. 엄마 친구 누구? 예진이는 아직 모르는 친구야. 엄마가 오늘 처음으로 예진이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거야. 엄마 친구 아저씨가 예진이 보고 싶대? 그렇대. 우리 예진이 사진도 많이 보여줬는데 직접 만나고 싶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진이 가고 싶어? 나 엄마 친구 아저씨 만나고 싶어. 그렇게 한 레스토랑에서 엄마의 친구라는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 때 저에게 선물로 줄 인형을 가져오셨어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 아저씨가 왠지 모르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거의 주말마다 아저씨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사주고 가보고 싶었던 놀이동산, 수족관, 동물원.
사실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며 그런 여가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었거든요. 엄마 친구라는 아저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즐겁고 행복했고, 저는 그때부터 주말을 기다리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두 분의 만남도 뭔가 운명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처럼요. 제가 7살일 무렵 두 분이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날은 엄마가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는데 힘겹게 일어나 저를 유치원에 보낸 뒤 출근을 한 날이었어요. 일을 하다가도 계속 어지럽고 그래서 조퇴를 한 뒤 저를 데리러 오던 길이었는데 그만 심한 빈혈로 길에서 쓰러졌던 거예요. 그런 엄마를 발견한 게 아저씨였고 아저씨는 곧장 엄마를 병원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을 때까지 곁을 지켜주셨대요. 링게를 맞고 깨어난 엄마. 엄마는 계속 제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예진이 데리러 가야 하는데, 예진이가 누구죠? 딸인가요? 유치원에 있는데, 전화를 해야 해요. 그 아저씨는 간신히 퇴원을 한 엄마를 유치원 앞까지 데려다 주셨다고 해요. 엄마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꼭 보답을 하겠다며 연락처를 물어봤고 그렇게 두 분의 만남이 이어진 거였습니다. 이혼 후 빠듯하고 힘겨운 생활에 심신이 지쳐있던 엄마. 아저씨는 그런 엄마에게 스며들듯 천천히 다가왔고 어느새 엄마는 그 아저씨를 의지하게 되었대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아저씨는 엄마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마음을 고백했는데 저희 엄마는 처음에 거절을 했다고 해요. 아시잖아요. 저한텐 아직 어린 딸이 있고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딸이요. 게다가 영호 씨는 저는 이미 다녀온 사람인데. 그게 중요한가요? 저는 경숙 씨를 사랑합니다. 이건 제 진심이에요. 우리 상황이 너무 달라요. 저는 이미 한 번에 결혼해서 상처도 있는 사람이고 저는 정말 우리 딸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제 딸 때문이고 애 아빠랑 이혼한 뒤에도 딸만 보며 살고 있어요. 우리 딸이 아직 어리거든요. 이제야 저와 둘이 사는 생활에 적응을 했는데 딸이 어떻게 느낄까? 혼란을 주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영호 씨가 어디가 부족해서 이런 애 딸린 여사랑. 남들 보는 눈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저와 경숙 씨의 마음이에요. 경숙 씨한테 딸 예진이가 가장 소중하다는 거 저 이해합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예진이한테 천천히 다가갈게요. 경숙 씨에게 좋은 남편, 그리고 예진이한테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결혼을 일찍 했고 바로 저를 낳았기에 이혼을 한 뒤 아저씨를 만났을 때 저희 엄마는 30 초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젊은 나이였죠. 하지만 그 젊은 나이에 유치원생 딸이 있었고 그에 비해 아저씨는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이었다고 해요. 엄마는 아버지의 집안에서 결혼을 허락해줄 리 없다며 더 상처받기 전에 헤어지자고 아저씨를 붙들고 있는 게 욕심 같다며 거절을 했는데 엄마를 향한 아저씨의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집안 어른들도 설득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재혼을 생각하며 저를 가장 많이 신경 쓴다는 것도 알았고 그 마음을 충분히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저씨를 만날 때 엄마의 친구라고 소개를 했던 거예요. 첫 만남 이후 엄마의 친구로서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고 저는 아저씨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친구로서 거의 6개월 이상을 만났을 무렵 제가 엄마한테 불쑥 말을 했어요. 엄마, 영호 아저씨 있잖아. 영호 아저씨 왜? 영호 아저씨가 예진이 아빠였으면 좋겠어. 예진이 아빠?
영우 아저씨가? 영우 아저씨가 아빠였으면 좋겠어. 이거 진짜야. 예진이, 아저씨가 그렇게 좋아? 응, 아저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항상 예진이한테 잘해주고 친절하잖아. 그 주말 엄마 아저씨와 함께 식사를 했거든요. 밥을 다 먹고 저는 아저씨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예진이는 아저씨가 예진이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아저씨 말고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예진아, 그게 정말이야? 아저씨가 예진이 아빠였으면 좋겠다는 말. 정말이에요. 아저씨랑 있을 때 엄마가 많이 웃어요. 엄마가 행복한 것 같아요. 예진이도 그래요. 아저씨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아저씨 말고 아빠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아저씨 눈에서 눈물이 또르륵 떨어졌던 것 같아요. 어른들의 선택을 저한테 강요하고 싶지 않다며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기를 기다리겠다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기다릴 수 있다고 했던 아저씨였거든요. 6개월 만이었습니다. 저의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 그리고 아저씨가 아빠가 되는 걸 허락한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집에서 살게 된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새아빠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분이었어요. 함께 살게 된 후 저희 가족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넓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된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나도 이제 아빠가 있다는 사실이 무척 좋았습니다. 운동회 때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아빠가 이어달리기 대표주자로 달리기를 하는데 어찌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는지 아빠 응원을 하며 친구들에게 막 아빠 자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 이겨라! 아빠 이겨라! 우리 아빠 최고! 너무나 가정적이고 친절한 아빠는 정말 1등 아빠, 최고의 아빠였습니다. 사실 두 분이 재혼을 할 때 저희 외갓집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친아빠 때문에 엄마가 고생한 시간이 길어서 또 한 번의 결혼으로 상처가 깊어지면 어떻게 하나. 제가 새아빠랑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셨거든요. 시골에 계시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자주 찾아뵈었고 서글서글하게 너무 잘하니까 외갓집에서도 새아빠를 무척 아끼셨습니다. 아유, 김서방, 참 고맙네. 고마워. 제가 감사하죠, 장모님. 경숙이와 예진이를 만나 가족이 된 게 제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걱정했던 시간이 아까울 정도야. 특히나 예진이가 자네를 너무 잘 따르고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서 마음이 정말 놓이더라고. 다 평소에 자네가 아빠 역할을 잘하고 예진이한테 사랑을 듬뿍 주는 덕분이지. 자네야말로 우리 경숙이랑 예진이 행복하게 살라고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네, 천사. 어느 날 집에서 자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깼는데 거실에서 엄마 아빠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일부러 엿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연스레 들리더라고요.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예진이 하나로 충분해. 당신이 원한다면 노력할 수 있지만 꼭 둘째를 낳아야 한다.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진이 동생이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만약 낳는다면 더 나이 차이가 나기 전에 낳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예진이도 걱정이야. 이제 함께 가족이 된 게 1년이고 정말 지금 행복하고 안정되게 지내고 있는데 동생이 생긴다는 걸 예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지금이야 예진이가 어리기도 하지만 나중에 당신과 나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잖아. 당연히 당신이랑 내가 똑같이 예쁘게 소중하게 키울 거고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예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예진이 정말 내 딸이라고 생각해. 예진이를 잘 키우고 예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가족이 된 지 1년이 넘은 시점, 엄마와 아빠는 제 동생을 낳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그때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당연히 엄마 아빠 사이에서 동생이 태어난다면 제 동생이고 누구보다 예뻐할 자신이 있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빠의 핏줄이 생기는 거니까 나보다 동생을 더 예뻐하겠지? 하는 막연한 질투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는진 모르지만 엄마와 새아빠 사이에 아기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저를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저 하나만 잘 키우고 행복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쭉 행복할 거라고 믿었는데 늦게 탄생한 가족이니만큼 더 아껴주고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었는데 제가 12살 때 그 소망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저희 엄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사고 후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했고 저는 처음에 집에 있었거든요. 아빠가 급하게 집으로 와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뭔가 직감하신 것 같았어요. 힘겹게 잠깐 의식을 찾은 엄마는 저와 아빠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무섭다는 느낌이 들어서 엄마 손을 잡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엄마가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예진아, 엄마 먼저 가서 미안해. 우리 딸 잘하는 거 못 보고 떠나서 미안해.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 여보, 우리 예진이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당신과 함께한 지난 몇 년, 난 너무 행복했어. 예진이도 당신도 잘 살아야 해. 여보.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시골에 계셨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엄마가 떠나는 모습을 못 보셨어요. 그리고 장례식, 저는 아빠와 함께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고 함께 했습니다. 엄마를 너무 사랑했기에 아빠는 엄청 힘들어했어요. 조문객들을 맞이했지만 텅 빈 눈동자에 빛이 사라진 것 같이 보여서 그 눈을 바라보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장례식을 모두 마친 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오셨죠. 어른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는 듯 뭔가 무거운 분위기였고 피곤할 테니 얼른 들어가 방에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가 조용하게 있었는데 잠시 후에 아빠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문을 닫고 있었는데 제 방까지 새아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예진이 제 딸입니다. 제 딸이에요. 자네 마음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닐세. 다 우리 탓이야. 우리 잘못이네. 자네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염치가 없기도 하지만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이건 아닌 것 같아. 다 자네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네. 예진이 엄마도 떠났는데 어떻게 자네 혼자 예진이를 키우려고 그러나? 지금 당장의 마음이야. 예진이 키우면서 잘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자네 아직 젊지 않나? 정말 셋이서 행복하게만 살기를 빌었는데 경숙이가 떠나버렸네. 자네가 예진이 딸처럼 생각한다지만 엄연히 따지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지 않은가? 어떻게 자네한테 그 짐까지 지으라고 하겠나? 자네 아직 젊고 앞으로의 일은 모르는 것 아닌가? 만약에 나중에 자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 예진이는 어떻게 되겠나? 정이 들면 들수록 헤어짐이 힘든 법인데 그러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정말이네. 자네를 나쁘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저 자네한테 누를 끼치기 미안해서 하는 말이야.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너무 상처입니다. 예진이 이제까지 잘 지냈습니다. 물론 예진이 엄마와 함께였죠. 예진이와 함께 산 거 5년도 채 안 되는 거 저도 압니다. 예진이 엄마가 떠난 지금 장인어른 말씀대로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 정말 예진이 제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진이가 짐이 된다니요. 예진이 엄마는 저를 믿었습니다. 믿고 있을 거예요. 예진이 엄마 없어도 예진이 엄마는 떠났지만 예진이 잘 키워줄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두 분이 걱정하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들도 아니고 아빠가 혼자 딸을 어찌 키우냐 걱정이 되시겠죠. 또 사람 이름 모르는 거라고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도 압니다. 하지만 저한테 아내는 예진이 엄마 한 사람뿐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미안하다는 말씀하시고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그때 저를 데려가시려고 했었어요. 아빠를 정말 사위로 생각하고 너무 아꼈기에, 그리고 아빠가 젊었기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하신 거였죠. 핏줄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빠는 제가 아빠 딸이라며 믿어달라고 저를 잘 키우겠다고 간절한 마음, 진심을 전했고, 결국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아빠의 뜻을 따르게 되었어요. 만약 저한테 어디서 살 건지 물어봤다면 저는 새아빠와 살겠다고 했을 거예요. 저한텐 정말 아빠였으니까요. 엄마가 떠나고 몇 년 동안은 아빠도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집안 곳곳에 있는 엄마의 흔적이 느껴졌거든요.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아빠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정말로 다른 누군가를 만나지 않았고 온전히 저를 키우는 것에만 신경을 썼고, 그렇게 새아빠의 변함없는 사랑과 돌봄 속에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저는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응원을 해주셨어요. 사실 대학원을 외국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홀로 남겨질 아빠를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히려 아빠가 학비도 생활도 아무 걱정 말고 원하는 걸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잠시 고민을 했지만 아빠와 함께 살며 국내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원에 진학할 즈음 아빠가 저에게 작은 꼬마 빌딩 하나를 증여해 주었습니다. 사실 대학 졸업하고 다 취업을 하는데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되니 취업도 다 미뤄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증여 안 해줘도 된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아빠의 뜻이 확고했어요. 정말 작은 꼬마 빌딩이었는데 2층, 3층, 4층에는 주거시설로 월세를 받는 곳이었고 1층에는 가게 2개가 있는 빌딩이었습니다. 사실 대학원 공부가 너무 바빠서 빌딩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월급을 주고 관리인을 썼고 세금이랑 그런 것들을 처리했고 대학원에서 석사까지 마친 뒤 저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사한 회사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당시에 그 남자는 회사 선임이었는데 신입이었던 저에게 한눈에 반했고 몇 달을 엄청 세심하게 챙겨주며 제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정말 열렬한 구애였는데 대학원 공부하는 동안 연애를 거의 하지 않았고 듬직하고 적극적인 모습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 만난 지 1년 되었을 때 그는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오래 했고 이제 막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사실 결혼이 좀 이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기에 대한 생각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제 마음을 남자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예진이 네 마음 알아. 결혼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 아기는 천천히 가져도 되고 너 아예 안 낳겠다고 하면 나는 그것도 괜찮아.
아이 없이 둘이서 친구처럼 평생 살아도 좋을 것 같아. 너 공부 많이 했고 이제 회사 들어왔는데 당연히 회사 그만두는 일은 없어야지. 나는 전적으로 너를 지지할 거고 네가 하는 일을 응원하고 지원할 거야. 정말 달라지는 게 없을까? 평생을 각자 살다가 갑자기 한 집에서 사는 건데 당연히 결혼하기 전이랑은 다르지. 내가 말하는 건 네 경력이나 회사 생활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야. 지금 돌이켜보면 말이 전부였던 것 같은데 항상 내 편이다, 응원한다, 든든한 버팀돌이 되겠다. 그런 말을 들으며 자연스레 아빠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1년이 조금 넘는 연애 기간에도 다툼도 문제 한 번 없었고 한결같은 모습에 믿음이 갔거든요.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며 저는 아빠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여러 대화를 나누었는데 긴장했던 게 무색할 만큼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인사를 드리고 난 뒤 집에 와서 아빠와 대화를 나누는데 뭐랄까 아빠가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진이 네 마음이지만 조금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너 결혼하자는 이야기 들었을 때 망설였다면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니? 그냥 너무 갑작스러운 것도 있었고 변화라는 게 좀 두렵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도 오래 하고 이제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시기가 이른 거 아닌가 싶고 나이로 생각하면 먼저 간 친구들도 있고 많이 결혼을 하는 나이이기는 한데 근데 아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래요. 아빠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걸 지지한다고. 경력 생각하면 결혼하고 아기나 육아 걱정이 제일 큰데 애기도 천천히 가져도 된다고 아니 괜찮다고 하면 안 가져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거야 그냥 말이지 않니?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 그 친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그게 진심이라면 다행이지만 말이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남자친구. 34인 그는 결혼이 정말 간절해 보였습니다. 고민 끝에 그 사람을 믿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회사도 그대로 다니고 아이는 천천히 갖거나 안 갖는 것도 함께 고민해보기로 하고요. 시댁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다 이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버님이 남편 대학생일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계신 상황이었어요. 저희 집은 아빠만, 남편은 어머니만 계신 상황이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저희 아빠는 시댁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과 비슷하게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둘 다 탄탄한 회사를 다니니 열심히 모으며 살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사에 대한 것, 당연히 아빠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하기 전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새아빠라는 생각은 아예 들지 않고 그냥 정말 제 아빠일 뿐인데 어쨌든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는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 어릴 때 저를 낳아준 친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새아빠가 저를 이때까지 키웠다는 것에 무척 놀라더군요. 괜찮았어? 뭐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나도 이제 알게 돼서 놀라긴 했는데 친아빠가 아니라고 하니까 자라는 동안 괜찮았나 해서. 진짜 아빠라고 해도 남자 혼자 딸 키우는 게 쉽지 않은데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사실 친아빠, 새아빠 이런 호칭 나는 불편해. 친아빠라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고 그나마 있는 기억도 좋지 않거든. 근데 새아빠,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정말 나를 딸이라고 생각하고 정성껏 키워주셨어. 이 세상에서 내 아빠는 딱 한 분이셔. 아빠는 그냥 아빠고 나도 아빠의 딸이야. 맞아. 사람들이 핏줄핏줄하면서
혈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나도 알아.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우리 아빠는 정말 나를 가슴으로 키워주신 분이야. 상견례 후 결혼 준비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아빠가 저에게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쪽 집에서 해주시는 만큼 부족하지 않게 거기에 맞춰서 해줄 테니 너무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자세한 이야기요? 그러니까 아빠 자세한 재산 상황이나 그런 거 말이다. 다 털어놔야 하는 건지, 다들 그렇게 하는지. 의도적으로 속이는 건 없지 않니? 또 신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너희들 시작하는 데 있어 비슷하게 해가니까 그 이상은 굳이 말하지 않은 편이 낫겠다. 몇 년 전에 아빠가 증여해준 빌딩, 그것도 말하지 말까요? 천천히 말해도 돼. 정말 어릴 때부터 살면서 부족하지 않게 자라왔던 저인데 유독 결혼을 앞두고 우리 집 재산 상황에 대해 신경을 쓰는 아빠의 마음이 궁금했지만 다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하니 그때부터 아빠는 굉장히 심란해 보였어요. 언젠가 당연히 오는 날인 줄 알았는데 막상 다가오니 마음이 복잡하구나. 네 엄마가 있었으면 정말 좋아했을 거다. 예쁘게 키운 우리 딸 시집을 다 간다고. 예진아, 누가 뭐래도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빠 딸인 거 알지?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했던 말이지만 아빠는 네가 행복하기만을 바래. 그게 전부야. 아빠 마음 알아요. 정말 이날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그렇게 결혼을 했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말한 대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회사도 그대로 다녔고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처럼 친구처럼 편하게 지냈습니다. 남편이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청소하는 것도 좋아하고 세심하고 배려 깊은 모습이었거든요. 처음에 우려와 걱정을 했던 아빠였는데 제가 잘 사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죠. 저희 집, 정확히는 아빠 재산에 대해 저는 따로 말한 적이 없었고 반대로 저도 시댁 상황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님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결혼할 때 남편이 모은 돈, 그리고 시어머니가 지원해 주신 것도 있었고 또 엄청나게 성대하거나 화려한 식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아니 오히려 좀 소박하게 결혼식을 했고 신혼집도 그랬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전에 각자 월급에서 공동 생활비를 모으고 나머지 돈은 각자 용돈을 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남편과 같이 생활비를 쓰고 모으는 통장에 각자 돈을 넣었고 빌딩에서 나오는 것은 제 개인 통장에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을 무렵 우연한 계기로 남편이 제가 꼬마 빌딩 증여받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좀 서운하다는 내색을 비쳤지만 자기랑은 상관없는 거고 그냥 나중을 생각하면 든든하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큰 갈등이 생기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 명절에 시어머님을 찾아뵈었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제 빌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얘 며느라가야. 사실 진작에 들었는데 우리 민철이가 그냥 모른 체 하라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입을 꾹 닫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생각을 하다 보니 입이 큰질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어떤 거 말씀이세요, 어머님? 세상에 나너 빌딩을 갖고 있었다면서? 네, 예전에요.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아빠가 증여해 주신 거라서요. 아니, 그걸 왜 여태 말을 안 했니? 민철이는 네가 개인적으로 증여받은 거니 자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난 아무래도 마음이 좀 그렇다. 부부라는 건 말이다. 경제생활 공동체 아니니? 거기서 월세는 얼마나 나오니? 아니, 내가 보니까 거기 2층부터 4층까지는 다 죄다 사람들이 사는 것 같고
1층엔 가게가 2개인가 있던데 꽤나 나오겠어. 보니까 관리인도 쓰던데. 며느라가 네가 월급을 주는 거지? 아, 혹시 다녀오셨어요? 아, 내가 하도 궁금하다 그래서 민철이랑 같이 가서 슬쩍 보고 왔어. 나는 사돈댁이 그렇게까지 여유가 있으신 줄은 정말 몰랐네. 그거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거라고 했고 되게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저한테 일찍 증여를 해주신 건데 사실 그게 전부예요. 아무튼 간에 며느리가 건물주라고 하니 내 어깨가 절로 으쓱해지는구나. 아유, 이런 걸 뭐 사기 결혼이라고 말도 못하겠고. 안 그러니? 보통 없는 데 있는 척 엄청 부풀려서 속여 말하는 것을 사기 결혼이라고 하는 거 맞지? 당연히 우리 며느리는 그런 게 아니지. 입이 무겁고 신중해서 말을 안 한 거고. 내가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 아니, 그거 알아도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진작 네가 먼저 말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니? 민철이도 결혼하고 1년 지나서야 알았다는데. 네. 사실 저는 그때 좀 놀랐어요. 건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소를 찾아내서 어머님을 모시고 그 건물에 다녀왔다고 해서요. 남편이 전혀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명절 지내고 나서 집에서 따로 물으니 그냥 하도 궁금하다 해서 한번 모시고 가서 슬쩍 보고 온 거다. 어머니 말씀처럼 제가 먼저 말하고 모시고 갔으면 얼마나 좋아하셨겠냐고 가벼운 듯이 슬쩍 넘기더라고요. 그러나 몇 개월 후 남편과 어머님이 저한테 대놓고 요구를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머님은 현재 혼자 지내시는 집이 전세인데 전셋집을 빼고 제 건물에 있는 방에 들어가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아유, 나한테는 전세보증금 그게 전부다. 자꾸 2년 지날 때마다 올리네 마네 계약하는 것도 아주 힘들거든. 이참에 며느리 네 건물 거기 방 2개짜리 집이 있던데 그만한 크기면 나도 아주 지내기 좋을 것 같아. 보증금은 싹 빼서 내가 잘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 그게 다 노후자금이고 목돈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도 든든하지 않니? 어떻게 생각하니? 시애미가 2년마다 전세 때문에 끙끙 앓고 또 민철이가 신경 쓰는 것보단 그게 낫지 않겠어? 그 방 2개짜리 그 세입자 계약 끝나는 거에 맞춰서 내가 기다렸다 들어가도록 하마. 고민이 되었지만 어머님 혼자 전셋집에서 살고 또 계약 때마다 골머리를 앓고 그런데 제가 꼬마 빌딩 가지고 있는 걸 또 아신마당에 냉철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더라고요. 방 2칸짜리 거기 월세 당연히 수입에 변동이 되는 거였지만 그 돈 없이 생활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자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고생을 너무 하셨다. 구구절절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며 말을 보태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엄마 더 연세 드시고 하면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거잖아. 그거 미리 해드린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보증금 뺀 걸로 딴 거 안 하고 잘 갖고 계시도록 말씀드릴게. 그렇게 어머님이 이사를 하고 몇 달 뒤 남편이 퇴근하고 매일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나는 무기력증인 것 같아. 번아웃이야, 번아웃. 왜? 무슨 힘든 일 있어? 프로젝트 관리가 쉬운 게 아니잖아. 너도 팀장 되면 내 마음 알 거야. 난 정말 팀장이 안 맞는 것 같아. 아랫사람 윗사람 사이에 껴가지고 내 일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 온갖 조율 사람 관리하고 고민 고충 들어주고 책임도 내가 제일 크게 지는 것 같고 나 진짜 팀장으로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다. 그래, 팀장 역할 쉽지 않은 거 나도 알아. 그치만 자기 처음 팀장 됐을 때 생각해봐. 팀원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는 팀장 되겠다며 의욕이 넘쳤잖아. 해보니까 근데 정말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요즘 내 꿈이 뭔 줄 알아? 뭔데? 퇴사. 뭐? 퇴사가 꿈이라고? 정말 안식용 같은 것도 없고
매일 쳇바퀴 돌듯 일하는 내 인생 기계가 되어버린 것 같아. 나 요즘 의욕 엄청 떨어져서 곧 있을 평가도 걱정이야. 강제 퇴사하게 될지도 모르지. 설마. 근데 나 정말 조금 쉬고 싶어. 쉬면 괜찮아질 것 같거든? 안식년을 갖는 거지. 한 1, 2년 쉬고 마음이 좋아지면 다시 도전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나한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건 휴식이자 퇴사야. 퇴사하고 뭘 할 건데? 생활비는? 그건 당연히 내지. 뭐 너만 네 통장 따로 있는 줄 알아? 나도 주식하고 돈 굴러가게 하는 사람이야. 뭐 내가 퇴사하고 나면 자기한테 빌붙어서 자기 월급으로만 살겠다고 할까봐? 자기 몰랐는데 이제 보니 냉정한 면이 있네. 계산도 철저하고. 부부가 뭐야. 서로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거잖아. 내가 진짜 지금 지치고 무기력증에 번아웃에 시달리는데 당신이 나를 돌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반대라고 생각하면 난 자기한테 당장 일 그만두고 원하는 만큼 쉬라고 할 거야. 내가 먹여 살린다고. 그 뒤에 남편은 정말로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게 뭔데? 엄마가 자기 건물에 사시잖아. 내가 종종 들어보면 자기가 너무 건물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 관리인이 월급 도둑인가 봐. 하는 게 없대. 오죽하면 엄마가 막 나서서 공용공간 청소하고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니까. 그래서 말인데, 건물 내가 관리하면 안 될까? 내가 자기 나가는 돈 줄여줄게. 건물 관리? 건물 관리하면서 나한테 월급을 받겠다는 거야? 아니야, 돈은 무슨 돈이야. 엄마 일 내가 돕는 거라니까. 가족보다 더 신경 쓰는 사람은 없어. 아무리 일 잘한다고 해도 결국 남이거든. 엄마가 자기 집 살게 해주는 거 고마워서. 안 그래도 지금 거의 관리인처럼 바지런히 일하고 계신데 엄마 연세도 있고 힘들잖아. 내가 도와주면 될 것 같아서. 그 후에 남편은 정말로 제가 가지고 있는 꼬마 빌딩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가끔 들러 건물 상태를 보면 확실히 전보다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 노동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분이야. 처음부터 나는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일이 안 맞았던 사람인가 봐. 자기도 내가 건물 관리해주니까 든든하지? 사실 어머님이 제 건물에 세입자로 지내고 있다는 말도 남편이 퇴직을 했다는 말도 아빠에게 선뜻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거였지만 저희 엄마 돌아가신 뒤 아낌없는 사랑으로 저를 키운 아빠였기에 예나 지금이나 바라는 건 제 행복밖에 없다고 하는 아빠한테 이런 상황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고 증여를 해주신 뒤에 관리나 세입자 그런 건 다 저한테 이름한 상황이었는데 이제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어머님이 사시는 거야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 이해할 수 있고 저도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였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고 건물 관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와는 통화를 하고 별일 없는지 안부를 묻고 2달에 한 번은 아빠를 찾아뵙고 했는데 그때마다 말할 기회가 없었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제 건물에 사시다 보니 어머님을 뵈러 가는 게 제 건물로 가는 일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묘하게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입자분들이 저희 어머님을 건물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처음 계약할 때 말고는 거의 얼굴 볼 일이 없으니 저도 몰랐는데 어느 한 분이 우연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머님이 본인이 건물주라고 말을 하고 다니신다고요. 그런데 몇 개월 뒤 저에게 이런 잡다한 일에 하나도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저희 아빠가 투병을 하게 된 거였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이었는데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직 신청을 했고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아빠의 간병을 했습니다. 다시 건강을 되찾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간병을 했지만 6개월 뒤 아빠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빠가 투병하는 동안
온통 간병을 하며 아빠와 시간을 보내기에 집중했었는데 보내드리기가 너무 힘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없이 장례식 준비를 해야 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는 날에 남편은 자리를 지키지 못했거든요. 종일 연락이 되질 않더라고요. 친자식이 아닌데도 저를 가슴으로 키워준 새아빠가 세상을 떠나셨고 남편에게 장례식장에 오라고 다시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더군요. 그러고 나서 몇 분 뒤 남편한테 온 문자를 보고 저는 정말 눈이 뒤집혔습니다. 네 친아빠도 아닌데 내가 거길 왜 가? 남편이 그렇게 말하길래 기가 막혔지만 숨을 크게 들이신 뒤에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 아빠 재산 50억인데? 답장을 보낸 뒤 남편이 곧장 장례식장에 달려왔고 그 순간 남편 인생이 차갑게 식은 개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실 답장을 저렇게 하면서도 설마 저 말에 장례식장을 달려올까 했는데 정말 불이 나게 오더라고요. 조문객을 맞이하며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과 같이 달려온 시어머니를 보니 부글부글 마치 용암이 끓는 것 같이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간신히 장례식을 마쳤고 바로 얼마 되지 않아 한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빠의 유언, 재산 관련으로 상의드릴 게 있다고요. 안 그래도 남편이 50억 재산은 어떻게 받는 거냐며 물어보고 있었는데 저는 남편을 따돌리고 몰래 변호사를 만났고 그 순간 못돼 먹은 남편과 시모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이혜진 씨에게 남기셨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사항을 저한테 일임하셨는데요. 여기 재산 관련된 것 말고도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남기셨어요. 변호사는 제가 꼭 봐야 한다며 서류 봉투를 건넸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그 상간녀라는 여자의 정체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 원룸에 사는 세입자였어요. 제가 아빠 돌아가시기 전 간병에 집중한 사이 남편 놈은 건물주 행세를 하며 거만하게 지내고 있었고 그 와중에 원룸에 살고 있던 여자랑 바람이 난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생전에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길지 않은 편지였는데 반듯하고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예진아, 엄마를 일찍 떠나보내고도 우리 딸이 잘 자라주어서 아빠는 고맙고 기특한 마음이다. 너는 언제나 아빠한테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겠구나. 예진아,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그때 다시 엄마 아빠의 딸로 가족으로 만났으면 좋겠구나. 아빠의 바람은 지금도 하나뿐이다.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거 하나뿐이다. 인생은 길다. 이제라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꼭 행복해져야 해.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를 읽은 뒤 저는 변호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산 관련된 것뿐 아니라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전부 다 진행할게요. 아빠를 엄마 곁에 모신 뒤 모든 일을 바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건물 세입자들 정리를 해야 했어요. 이혼 소송, 상간녀 소송 진행을 했고 시어머니한테 내 건물에서 나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돈 하나 받은 거 없고 그냥 살게 해준 거였으니까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건물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조치를 했고 남편과 바람난 그 여자는 제 발로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을 돌려주면서도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재판 끝나면 다시 나한테 돌아올 돈이라고요. 일이 그렇게 되자 남편과 시모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구차하게 용서를 구하면서요.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재판 결과만 나오면 되거든요, 저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는지.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똑같네요. 건물주 행세하니 기분 좋으셨어요? 진짜 건물주라도 된 것 같았나요?
위자료나 준비하시고요. 이제 얼굴 볼 일 없네요.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 안 되겠니? 돈이 없다. 정말이야. 당장 살 곳이 없다. 길바닥에 낳았는 꼴을 네가 정말 파야겠다는 거니? 지내던 전셋집을 처분하고 목돈을 노후자금으로 갖고 있겠다던 시어머니, 그리고 목돈 잘 가지고 있게 관리하겠다던 남편. 남편은 시어머니 본가 전셋집 뺀 돈을 몽땅 주식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2배, 3배 불려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요. 알고 보니 거의 사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남편과 시모가 투자 설명회를 둘이 같이 다녀왔고 거기서 허위 정보 받은 걸 바탕으로 가진 돈을 다 몰빵하듯 넣은 거였어요. 고수익을 약속했다는데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전 남편은 이미 회사를 때려치고 건물 관리 일만 하고 있어 수입이 없었고 전 시엄마는 전셋집 뺀 보증금 전부를 주식에 털어넣었거든요. 폭락을 했고 둘은 그야말로 일순간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신혼집도 정리를 했는데 그 돈에서 위자료랑 전부 받아냈습니다. 아빠가 일을 맡긴 변호사 외에도 비싼 변호사들을 추가로 고용해서 진행한 소송에서 저는 모두 이겼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엄마 아빠가 잠들어 계신 곳을 찾았어요. 행복하게 살고 자유로워지라고 하신 그 말을 떠올리면서요. 제 인생의 이막, 모든 사랑을 주신 아빠, 엄마의 바램. 당부처럼 살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이고 슬아의 딸 한 명이 있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럽게 명을 달리해서 사별한 지 1년이 아직 채 안 되는 시점입니다. 아휴, 세상에. 꽃다운 나이에 홀몸이 되어서 우리 딸 불쌍해서 어쩌노. 엄마, 민지 아빠 잘못된 건 누구보다 제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꽃다운 나이는 지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옛날에 비하면 네 나이도 꽃다운 나이다. 100세 시대가 된 지 언젠데 30대면 옛날 20대로 쳐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것보다 민지 아빠 없이 나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날이 갈수록 점점 현실적으로 걱정이 늘고 겁이 나요. 여자 혼자 몸으로 사는 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게다. 그래도 너무 걱정 마라. 아직은 내가 있으니까. 네가 일하는 동안 민지는 걱정 없이 키워줄 테니 너는 그냥 나가서 뭐라도 돈벌이 할 걱정만 해라. 감사해요, 엄마. 엄마도 나이 드셔서 쉬고 어디 여행이나 다니셔야 하는데 저 때문에 민지 보느라 고생 많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남편 잃고 고생하는 너만 하겠니? 엄마는 진작부터 민지 내가 봐주고 너 무슨 일이라도 시작하길 바라던 사람인 거 몰라? 민지 아빠 있는 동안은 내가 일할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그 사람이 보수적인 데가 있어서 내가 바깥일하는 걸 안 좋아했으니까. 박서방이 그래도 사람 하나는 참 진국이었는데 애처가의 딸바보에 큰 부자는 아니어도 네 마음 편하게 해주고 예뻐해주는 게 제일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엄마, 이제 그만 우세요. 엄마까지 그러시면 저 더 속상해요. 저희 남편이요. 지병이 있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퇴근길에 갑자기 지하철에서 쓰러졌고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명을 달리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이었는데 제가 바깥일하는 것을 좋아라 하지 않아서 저는 딸아이 출산 후 줄곧 가정주부로 지내왔습니다. 여보, 답답하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난 우리 민지가 좀 클 때까지 당신이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맞벌이 안 해도 괜찮겠어? 우리 아직
여러 가지로 기반도 안 잡혔는데 걱정 안 돼?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난 당신이 집에서 나랑 민지 케어해줬으면 좋겠어. 대신 내 월급 통장은 당신이 다 관리해. 월급 통장 관리야 누가 하든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니니까 걱정돼서 그러지. 내가 야간 대리운전을 뛰어서라도 당신 생활비 걱정은 안 하게 할게. 내가 어려서 집에 늘 어머니가 안 계셨잖아. 그게 얼마나 쓸쓸하고 애한테 안 좋은 걸 난 알기 때문에 우리 민지는 좀 포근한 엄마 품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 당신 생각이야 나도 잘 알지. 우리가 결혼 전부터 하던 얘기니까. 여보, 나 역시 내가 좀 구식인 사람이라 그런 건진 몰라도 퇴근해서 와이프가 문도 열어주고 따뜻하게 날 맞아주는 걸 늘 꿈꿔왔어. 당신만 오케이 한다면 민지 클 동안만이라도 당신이 전업주부로 집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래 알았어. 당신 뜻이 그런 거라면 나도 그러지 뭐. 나도 당신 생각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해. 구식이라 생각할 수 있는 가치관이었지만 전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의 생각에 동의하는 면이 있었기에 줄곧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알뜰하게 생활비 관리하고 그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일이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남편은 무척이나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저와 딸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1순위에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지야, 여보. 자, 내 무릎 베게 하고 순서대로 누워봐. 오늘 손톱 깎아주시게요? 그래, 주말에는 아빠가 우리 공주님이랑 엄마 손톱 깎아주는 날이잖아. 민지나 깎아줘요. 나는 됐어요. 주말마다 와이프랑 딸님이 손발톱 깎아주는 게 나긴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아유, 별일을 가지고 성을 내네. 그러니까 나도 화내기 전에 발 좀 주세요, 왕비마마. 발톱이 많이 자란 나이다. 뭐라는 거예요? 아빠, 제가 공주님이고 엄마가 왕비님이면 아빠는 임금님이에요? 아니, 아빠는 우리 공주님하고 왕비님 모시는 호위무사. 아니면 뭐 남자 시중이야?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왕비님 남편이면 임금님이 맞는 거죠? 어휴, 우리 공주님은 똑똑해서 아빠가 거짓말을 못하겠네. 응? 암튼 부녀지간에 쿵짝이 잘 맞네. 여보, 점심에 당신 좋아하는 김밥 살까요? 김밥 사서 한강 유원지라도 나가서 먹고 올까? 그거 좋지. 당신표 김밥이 너무 맛있어서 분식집 김밥을 이제 먹지를 못하겠다. 파는 김밥은 거칠고 까당까당하니 왜 그리 맛이 없나 몰라. 민지랑 조금만 놀고 있어요. 후딱 김밥 도시락 살게. 민지야, 엄마 김밥 쌀 동안 아빠랑 나가서 자전거 탈까? 네, 아빠 좋아요. 난 주말이 제일 신나요. 아빠가 매일 놀아주셔서. 아빠도 주말이 제일 좋답니다. 우리 공주님이랑 놀 수 있어서. 딸아이도 나도 그렇게 알콩달콩 행복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오다가 갑작스런 남편의 부재가 가져오는 허전함과 헛헛함에 한동안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엄마, 주말인데 우리 놀러 안 가요? 그래, 민지야. 너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근데 솔직히 아빠가 안 계시니까 어디 가고 싶은 데도 없어요. 그러게 말이야. 주말에 놀러 갈 때는 아빠가 맨날 잘 정해놓으셨는데. 엄마, 하늘나라에 간 사람은 다시는 올 수 없어요? 그렇단다. 슬프지만 그게 사실이야. 민지가 매일매일 기도해도 절대 돌아올 수 없어요? 아빠가 맨날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 엄마도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그래도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고 다시는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없단다. 아빠! 민지야, 그만 울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민지나 엄마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을
매일 내려다볼 수가 있대. 근데 민지가 맨날 아빠 보고 싶다고 이렇게 울면 아빠가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네, 엄마, 알았어요. 아빠 속상 안 하시게 꾹 참을게요. 그래, 우리 민지 씩씩하구나. 엄마도 아빠가 맨날 보고 싶지만 울지 않을게. 민지랑 엄마랑 씩씩하게 이겨내자. 알았지? 네, 엄마. 그래야 아빠가 저 위해서 속상 안 하시죠. 어른스런 말을 하는 딸아이가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미어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그런 심정적인 허전함과 슬픔도 컸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넋놓고 슬퍼하기만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의 가장이 되어버린 저였고 닥치는 대로 돈이 되는 일은 뭐라도 해야 했어요. 설상가상 남편이 떠나고 반년 조금 되지 않아 친정엄마께서 갑상선 암투병을 시작하게 되면서 병원비도 많이 드는 상황이 직면했어요. 민지 키워준다고 큰 소리 친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이리 아프게 될 줄 몰랐다. 미안하다, 문영아. 너 살기도 정신없는데 나까지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엄마,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세상 천지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딨다고요. 그래도 내가 지금 아플 상황이 아니잖니. 아유, 속상해서 온.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 그래도 갑상선암은 암 중에서 제일 착한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술만 잘 받고 회복하면 된다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내가 하필 갑상선암은 보험도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라 큰일이다. 엄마, 제가 일 시작했으니까 병원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든 병원비는 제가 해결해 볼게요.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건 마트 캐셔 일이었습니다. 종이에 서서 물건을 계산하고 재고 정리하고 때에 따라서 물품도 나르고 하는 일이었죠. 처음엔 서서 일하는 게 적응이 안 되어서 집에 돌아오면 종아리가 붓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 되곤 했어요. 그래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두 달 지나가기 시작하자 견딜만해졌고 저는 친정엄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트 퇴근 후에는 야간업소의 설거지와 서빙 일을 투잡으로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들어오세요? 민지야,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자고 있다가 화장실 간다고 잠깐 깬 거예요. 시계 보니까 엄마 들어오실 시간 된 것 같아서 잠깐 소파에서 기다린 거고요. 화장실 갔다가 얼른 자야지. 엄마를 뭐하러 기다려? 어린이는 일찍 잠을 자야 키도 쑥쑥 크고 건강한 거야. 앞으론 그러지 마. 알았지? 엄마가 요새 바쁘셔서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랬죠. 그랬구나, 민지야. 미안해. 엄마가 요새 일하느라 민지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줘서.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아빠 대신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 그러시는 거 저 다 알아요. 어느새 철이 든 딸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으면 기특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친정엄마가 갑상선 암 수술을 하게 되면서 지방에 살던 친정언니가 올라와 살림을 잠깐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문영아, 너 요즘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일하니? 밥 안 먹고 일 어떻게 해요? 언니도 별 걱정을 다 하네. 요즘 네 얼굴 보면 말이 아니라는 소리야. 얼굴이 완전 반쪽이 되어서는. 왜 그렇게 또 피부는 푸석하고 거칠하니? 문영이 걔가 요즘 밤에 잠 못 자며 야간 아르바이트 일하느라 그런 거 아니냐. 낮에는 낮대로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또 24시간 식당에서 서빙이니 설거지를 하는데 저러다 몸이 축 나진 않을까 걱정이다. 이렇게 힘들 때 뭐 한 푼 도와주지도 못하고 미안하다, 문영아.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언니가 이렇게 올라와서 도와주는 것만큼 큰 도움이 어딨다고요. 네 형부가 그러더라. 용진이는 어차피 군대 갔고 집에 혼자 본인이 있는데 자기는 신경 쓰지 말고 언제까지든 친정일 도와주다 오라고. 형부도 너무 고맙네요. 언니 이렇게 보내줘서.
집밥 아니면 드시기 싫어하시는 분이 큰 결심하셨어요. 아유, 네 형부도 이제 삼식이 졸업할 때도 됐지 뭐. 아, 이참에 밖에 밥도 사 먹는 버릇 좀 하라고 내가 단단히 일러두고 왔다. 형부도 언니도 너무 감사해요. 아니다. 내가 잘 살아서 이럴 때 너에게 좀 도움도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할 따름이야. 엄마 병원비까지 너한테 다 부담 지어서 내가 면목이 없다. 언니네도 애들 공부시키랴 형부 사업 재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빠듯한 거 다 아는데 그런 말 말아요. 이제 와서 민지 봐주고 엄마 케어해주는 것만큼 큰 도움이 어딨다고요.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고 너 몸 생각하면서 일해라. 민지도 엄마도 내가 알아서 잘 돌볼 테니 넌 네 일만 잘해. 언니 고마워요. 지금은 내가 이것저것 아무 일이나 하는 중인데 나도 뭔가 더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기반 잡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문영이 넌 뭐라든 잘할 거야. 어려서부터 공부든 그림이든 못하는 게 없었는데 뭐. 고마워요 언니. 언니 말 들으니까 기운이 나네요. 친정 식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며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투잡을 뛰며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는 낮에 마트에서 계산을 하다가 어머, 아유, 휴지를 얼른 닦으세요. 코피가 줄줄 흘러요. 죄송합니다, 손님. 저한테 죄송할 건 없고요. 젊은 사람이 많이 피곤한가 보네. 문영 씨, 휴게실 가서 좀 쉬다가 와요. 코피 흐르는데 계산돼 있는 거 말도 안 돼요. 얼른요. 죄송합니다. 한창 바쁜 시간에. 잠깐만 가서 얼른 코피 닦고 올게요. 코피 날 때 휴식 안 취하면 잘 안 멈춰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나지 말고 점심시간까지 좀 쉬다 와요. 봐서 코피만 맞으면 얼른 오겠습니다. 죄송해요. 휴게실에 가서 고개를 뒤로 하고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시댁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지 애미야, 지금 바쁘니? 마트에서 일하는 중인데 잠시 쉬는 시간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말이 민지 생일이잖니. 민지랑 동영이가 생일이 같으니 이참에 같은 날 집에서 생일밥이나 먹으려고 한다. 너도 바쁘지 않으면 민지 데리고 건너오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그날 뵐게요. 사실은요, 저희 딸 민지와 동서아들 동영이가 생일이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같은 날 생일밥을 먹자고 연락이 온 시어머니였죠. 옛날부터 잘 사는 친정집을 등에 업고 좀 유세랄까? 그런 잘난 척이 무척 심한 동서였기에 썩 내키는 걸음이 아니라 잠시 갈등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막상 딸아이 생일날 어디를 따로 가자니 그것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만큼 절박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오랜만에 시댁걸음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명을 달리한 이후 할머니 얼굴을 본 지 오래되어가는 딸아이 처지를 생각해서도 한 번쯤 시댁에 가야 한다는 의무감 비슷한 것도 있었고요. 아유, 오랜만이구나. 민지야. 아유, 못 본 사이 아주 아가씨가 됐구나. 할머니, 안녕하세요. 형님, 오셨어요? 요즘 고생 많으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초면에 말머리 미운 인사를 건네는 동서였습니다. 밉살스러운 말머리는 여전하구나 생각하면서 저는 딸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손녀 손주 생일이라고 이것저것 음식을 많이 차려놓으신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음식 많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와서 좀 도와드릴 걸 그랬어요. 아니다. 그리고 오늘 음식 내가 다 마련한 것도 아니다. 애들 생일인데 애들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 생일상 차리려고 제가 출장 요리사 불러서 다 만든 거예요, 형님. 아, 그런 거였어? 그래서 스파게티니 쿠키니 이런 메뉴들이 있는 거구나. 고마워, 동서. 뭐 그러실 것까진 없고요. 사실은 동반으로 우리 동영이랑 민지 생일 잔치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머니께서 하도 부탁하시는 바람에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다음부터는 부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휴, 지금 네 형편이 따로 민지 생일 챙길 여력도 딱히 없을 것 같아서 그랬다. 그깟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니? 그거 봐라. 민지가 생일 케이크 앞에 두고 얼마나 신나하는지. 제가 부엌에서 이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있는 와중에 딸아이는 거실에서 사촌 동영이와 생일상 앞에서 박수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더군요. 그래, 내가 좀 기분 나쁘면 어떠리. 딸아이가 저리 좋아하는데. 하고 겨우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생일잔치를 치렀습니다. 그런데요, 생일상을 무르기 전에 시어머니가 저희 딸과 동서아들을 나란히 부르시는 겁니다. 자, 오늘 동영이랑 민지 생일이니까 할미가 용돈 줘야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런데요, 동서아들이 대뜸 봉투를 열어서 받은 용돈의 액수를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할머니, 생일 용돈을 뭐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하나, 둘, 셋, 넷. 엄마, 이거 100만 원 맞죠? 제가 몇 번이나 세어봤는데 100만 원이에요. 대박! 그 소리를 듣고 저희 딸도 궁금한지 자기 용돈 봉투를 열어 세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용돈 액수를 세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딸의 생일 용돈 봉투 속에는 달랑 10,000원 한 장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는 생일 용돈이 10,000원 한 장이에요. 동영이는 100장인데. 저희 딸이 아무리 어른스럽고 철이 들었다고 해도 아이는 아이랍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어른스러워봐야 뭐 얼마나 어른스럽겠습니까? 대놓고 너무 비교되는 금액에 딸아이 얼굴이 울상이 되더군요. 저 역시 겉으로 표시는 내지 못했지만 속상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싸해진 것이 사실이었고 저는 말없이 생일상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부엌까지 따라온 동서와 시무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얘 민지애미야, 너 용돈 액수 때문에 서운했니? 아니, 솔직히 어머님, 나이 차이가 나는 애들 같으면 누나라서 형이라서 더 많이 줬다. 그럼 변명이라도 통하겠지만 민지랑 동영이는 동갑인데 저리 액수 차이 많이 나게 주시면 민지가 서운하죠. 미안하다. 내가 그 생각은 못했구나. 동영이 고것이 봉투만 안 열어봤어도 이런 사달이 없는 건데. 아닙니다. 어머니께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시어머니는 뭔가 민망한 듯 킁킁거리며 헛기침을 하면서 부엌으로 나가버리시더군요. 그런데요, 뒤이어 들려오는 동서의 말이 참 가관인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서운할 일은 아니시지 않아요? 그게 뭔 말이야, 동서? 사실 뭐 오늘 생일잔치상 차리는데 형님은 숟가락만 얹으셨는데 제가 쓴 돈 생각해서 어머님이 용돈 넣어주신 거죠. 그리고 형님 수준엔 만화님은 조카죠. 안 그래요? 전 너무나 모멸적인 말을 듣고 뒤통수가 차갑게 굳는 느낌이 들더군요. 뭐? 지금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누가 동서아들 생일잔치에 우리 민지 끼워달라고 한 적 있어? 아니 뭐 제 말은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영이는 원래 저희 친정을 가도 용돈을 최소 몇십만 원 단위로 받거든요. 그런데 민지는 그런 생활 습관이 없는 아이잖아요. 그거랑 오늘 일이랑 무슨 상관이야? 형님은 참 은근히 이해력이 부족하시네요. 동영이는 그렇게 용돈 액수 많이 받는 게 익숙한 아이라 당연한 거고 민지는 그런 액수 용돈 받아본 적이 없으니 민지 수준에 맞게 어머님이 봉투에 돈을 넣으신 거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대거리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 대놓고 면전에서 애들 차별하는 게 어른들 할 짓이야? 이런 대우 받게 할 거였으면 애초에 우리 민지 데리고 여기 오지도 않았어. 전 설거지하던 고무장갑을 벗어버리고 딸아이를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한 분이 계신데 솔직히 아이 아빠가 명을 달리한 이유로 저희 딸아이에게 안부 전화 한 통 잘 안 하는 시어머니셨어요. 저는 처음에 도리가 아니라 생각해서 정기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기도 했지만 저와 딸아이의 방문을 썩 내켜하는 모습이 없는 시어머니였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시댁걸음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대체 내가 왜 어리석게 오늘 시댁을 왔던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저한테만 10,000원을 주신 거예요? 동영이는 100만 원이나 주고요. 아, 그게 말이야. 사실은 아까 부엌에서 들었는데 할머니가 봉투에 돈을 넣으면서 실수를 하셨단다. 무슨 실수를 하신 건데요? 똑같이 10만 원씩 넣으려고 하신 건데 동영이 봉투에 돈을 실수로 더 많이 넣으신 거래. 하긴 동영이만 100만 원 주고 저한테만 10,000원 주는 건 너무 불공평해요, 엄마. 그러게 말이야. 어른이 돼서 그런 불공평한 일을 하면 안 되지. 엄마, 저 서운할까봐 그런 거짓말 안 하셔도 돼요. 뭐? 그게 무슨 말이니, 민지야? 아까 할머니 댁에서 부엌에서 할머니랑 엄마랑 작은엄마 하시는 말씀 저 다 들었어요. 할머니가 동영이한테만 100만 원 주고 저한테 10,000원 준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랬어? 엄마, 저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짓말 안 하셔도 된다고요. 되려 씩씩하게 활짝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아 끄는 딸아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구점에 들러서 딸아이 생일 선물을 사주었어요. 민지야, 오늘 네 생일인데 가지고 싶은 거 골라봐. 저 그럼 이거 할래요. 너 인형의 집 가지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왜 그런데 인형만 골라? 엄마, 요즘 엄마가 잠도 못 자면서 힘들게 돈 버시는데 인형의 집은 너무 비싸요. 그냥 이거 인형 하나면 됐어요. 민지야, 엄마가 요즘 일을 2개 하잖니. 오늘은 민지 생일이고 인형의 집 사줄 만큼 엄마가 돈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정말 이거 인형의 집 사도 돼요, 엄마? 그럼 민지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마 돈 많이 버니까 네가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단다. 딸아이는 선물을 받아들고 폴짝폴짝 뛰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처음부터 딸아이와 오붓하게 집에서 식사하고 이런 장난감이나 하나 사주러 외출할 걸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 그래도 제가 오늘 너무 비싼 생일 선물을 산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야. 오늘 민지 생일인데 가지고 싶은 거 하나 사줘야지. 엄마, 저도 커서 빨리 돈 벌어서 엄마 생일에 좋은 선물 사드릴게요. 엄마가 말만 들어도 막 기운이 나는데?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나고 집안 경제가 힘들어지고 전업주부였던 제가 일한다고 바빠서 딸아이와 시간도 많이 보내주지 못했는데 저 스스로 알아서 철이 들어가는 딸아이를 보니 흐뭇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시댁걸음을 해서 그런 대우를 받니? 집에서 내가 끓여주는 미역국이나 먹이고 어디 가까운 데 놀러라도 데리고 갈걸. 아휴, 문영이가 뭐 그런 대우 받을 거라고 갔나요? 안 그래도 오늘 속상했을 텐데 엄마도 그만하세요. 박서방 떠났을 때도 지아들 명 달리한 것만 내달고 남겨진 며느리랑 소녀 불쌍한 거 일도 모르더만 꼭 이런 사다를 내는구나. 하긴 장례식장에서 그때 네 시어머니 아직도 기억난다. 아이고 우리 아들 고근하면서도 너랑 민지 걱정은 단 한마디 체면티레로도 안 하던 양반이니. 뭐 그날이야. 아들을 잃은 어머니 심정 헤아리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죠. 아, 그야 그렇다 치지만 박서방 일주기가 다 되어가는데 너희 시어머니 언제 한번 네 한번 묻기라도 한 사람이 드냐. 그러니까 그게 정상은 아니지. 형편이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시어머니 먹고 살만하다면서. 너랑 민지 박서방 그리 되고 어렵게 사는 거 뻔히 알면서 전화 한 통 안 하고 딱 연락 끊고 사는 시어머니 냉정하고 야박한 게 사실이다. 못 주겠어요. 본심 알았고 이런 대우까지 받았는데 저도 걸음 안 하고 살면 그만이죠. 그래, 네가 뭐 예우를 차리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더는 시댁걸음 할 생각 마라. 무엇보다 애들한테 대놓고 그런 차별을 하는 게 어른이 할 짓이니? 우리 민지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대우를 받아. 너 다시는 민지 데리고 네 시댁 걸음하지 말아라. 알았니?
아, 알았어요. 어째 언니가 더 화가 난 것 같네. 아, 들으면 들을수록 열불나 그런다. 나 결혼 초부터 네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 많았잖니. 아, 네 동서 툭 하면 네 시어머니한테 돈 봉투 갖다 들이밀면서 지 혼자 시댁 행사 얌생이처럼 빠지더니만. 이젠 제가 걸음할 일 없으니 동서가 알아서 하겠죠. 에휴, 없이 사는 게 죄인이고 허물이지. 무슨 말을 더 하겠니. 이럴 때 친정이라도 보란 듯이 잘 살았으면 네가 이런 대우를 안 받았을 텐데. 아유, 속상해서 원. 돈은 앞으로 제가 열심히 벌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 친정엄마, 친정언니에게 한참 하소연을 하고 그날 밤 잠이 들었더랍니다. 그런데 문득 휴대폰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요, 이틀 후가 저와 남편의 결혼기념일이었던 겁니다. 매해 결혼기념일 남편이 식당도 예약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꼭 준비했던 터라 이번 결혼기념일은 내가 먼저 챙겨야지 하고 알람을 해두었던 건데 남편이 제 곁에 없는 마당에 그런 알람이 울리니 갑자기 눈물샘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먼저 혼자 일찍 떠나버린 거야? 올해 결혼기념일은 내가 당신 좋아하는 음식 만들면서 집에서 민지랑 다 같이 파티하려고 했는데. 딸아이 생일날 너무나 서러운 대우를 받은 데다가 그런 알람까지 울리자 저는 한참을 혼자서 서럽게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제가 아주 오랜만에 꿈을 꾸었답니다. 꿈속에 생전 잘 나타나지 않던 남편이 제 꿈에 나타나 환하게 웃는 거예요. 여보, 어디 가요? 그냥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그럼 말을 해야지. 왜 그냥 가려는 거야? 좀 이따 다시 오려고 했지. 당신 피곤한 것 같아서. 아니야. 나 안 피곤해요. 나 매일매일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항망이 가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울지 마, 여보. 나는 잘 지내. 여기 앉아서 밥이라도 먹고 가요. 네? 내가 지금 바빠. 급히 가봐야 해서 밥 먹을 시간은 없어. 대신 이 말을 꼭 해주려고 왔어. 여보, 내 양복 있지? 남색 양복 말이야. 내가 맨날 입고 출근하던 거. 남색 양복은 갑자기 왜요? 내 양복 안주머니 잘 좀 살펴보라고. 그 말을 남기고 연기처럼 호련히 사라져버리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남편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단말마에 비명을 지르듯 하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고 보니 등허리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아무리 꿈이라지만 방금 전까지 저와 대화하다가 떠난 남편의 모습이 너무 생생한 겁니다. 남편 특유의 중저음의 목소리도 귀에 쟁쟁 울리는 듯 했어요. 저는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옷장으로 갔습니다. 유품을 거의 다 정리했지만 남편의 남색 양복은 그대로 옷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 남색 양복이 나름 저와 남편 사이에 추억이 깃든 옷이었거든요. 여보, 첫 출근 축하해요. 이거 입사 선물이야.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양복을 사왔어? 가정주부는 무슨 쌈짓돈도 하나 없는 줄 알아요? 당신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어렵게 이직한 회사인데 첫 출근 잘해야죠. 당신 비상금으로 사준 양복인데 나 이 회사에서 정말 일 잘해야겠다. 당신은 잘할 거야. 그리고 당신 같은 능력자를 알아본 회사니까 분명 이 회사 괜찮은 것이 확실해요. 암튼 우리 와이프를 따라올 내조의 여왕이 세상 천지 아무도 없다니까. 양복 한 벌에 너무 비행기 태워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당신 말 들으니까 막 어깨가 으쓱하고 열일 마다 않고 다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나 기운이 팍팍 난다. 첫 출근 날부터. 파이팅해요, 여보. 양복 내가 다시 한번 싹 다려놨으니까 얼른 입어봐요. 첫 출근 날부터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양복이 때깔부터 다르다. 너무 비싼 거 산 거 아니야, 당신? 무슨 소리야. 당신은 이 정도 양복 입을 만한 자격 충분한 사람인걸요? 고마워. 여보, 잘 입을게. 나 이거 입고 나가서
돈 많이 많이 벌어올게. 그런 추억이 깃든 남편의 남색 양복이었고 유품을 정리하면서도 그 양복만은 옷장 깊숙이 남겨두었던 겁니다. 저는 꿈에서 깬 뒤 찬물 한 잔을 마시고 바로 남편의 그 남색 양복 안주머니를 뒤져보았어요. 그런데요,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뭐가 나왔는 줄 아세요? 금붙이나 돈 같은 게 나왔냐고요? 아니요.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나온 건 웬 정체 모를 종이 쪽지 하나였습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그 쪽지를 폈을 때 그 안에는 번호 6개가 일렬로 여러 개 적혀 있었습니다. 그 번호가요, 다름 아닌 로또 복권 예상번호였던 겁니다. 저희 남편이 살아생전 매주 복권을 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큰돈을 주고 많이 사는 건 아니었고 매주 버릇처럼 5,000원, 10,000원어치씩 복권을 사는 남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또 복권 번호를 분석하는 무슨 카페 같은 곳에 가입을 해서 매주 골똘히 번호를 분석한 다음 신중하게 복권을 사는 남편이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쿠사리를 주고 나던 저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로또 되면 세상에 당첨 안 될 사람이 없겠네요. 이번 주도 그거 분석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우스워 보여, 당신은? 아니, 그렇다기보단 당신이 너무 진지하게 번호를 연구하니까 그렇죠. 저 어린애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왜 복권 번호는 그렇게 분석한다고 열 올리나 싶어서. 아무리 확률이 사막의 모래알 같다고 해도 매주 당첨자가 나오는걸? 당신은 언젠가 로또 당첨이 될 거라고 믿고 그러는 거예요? 확률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그동안 통계치 가지고 분석한 걸로 번호 짜는 건데 생판 비과학적인 건 아니니 하는 소리야? 재미로 하는 건 뭐라 할 생각 없지만 너무 맹신하거나 시간 많이 뺏기지는 말라고요. 알았어. 나도 재미로 하는 거야. 나름 이런 작은 기대를 가지고 일주일을 보내는 것도 삶의 활력이라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통계치를 가지고 번호 짜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건 팩트라니까? 네. 어련하시겠어요. 말도 안 된다는 듯 그런 쿠사리를 주고 나던 저였는데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그런 번호 조합이 쪽지에서 나오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랍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유일한 취미 중 하나였는데 그저 응원이나 해줄걸. 그런 후회가 뒤늦게 밀려왔죠. 그러나 저러나 남편이 꿈에까지 나타나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묘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친정언니와 어머니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뭐? 박서방이 꿈에 나왔다고? 네. 꿈에 호련히 나타나서 양복 안주머니를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양복 안주머니 뒤져봤니? 새벽에 꿈에서 깨자마자 양복 안주머니를 뒤져봤더니 이 쪽지가 나왔어요. 이건 무슨 번호 적어놓은 거 아니야? 민지 아빠가 로또 복권 매주 샀었잖아요. 당첨번호 분석하는 카페 들어가서 열 올리며 번호 짜맞추는 게 취미였고요. 그럼 이 꾸깃꾸깃한 쪽지에 적힌 메모가 그 예상번호라는 거니?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 매주 금요일이면 식탁에 앉아서 쪽지에 이거 예상번호 적던 사람이었거든요. 문영아, 이거 아무리 봐도 예사꿈이 아닌 것 같으다. 아니 그럼 무슨 로또 복권 당첨 꿈이라도 되는 것 같어? 너 신문 기사도 안 봤니? 그런 복권 당첨자들 인터뷰해보면 죄다 꿈을 꾼 데다가 먼저 떠난 조상 꿈을 꾼 경우가 제일 많았다잖니. 민지 아빠가 뭔 조상인가요? 남편이지. 이게 말하는 것 좀 봐라. 예사 꿈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너 내 말 듣고 이번 주에 그 번호로 꼭 로또 복권 사라. 알아들어? 그래, 네 언니 말이 맞는 것 같다. 큰돈 들이는 일도 아니고 딱히 힘든 일도 아닌데. 상서로운 예지문 꺼서 복권 산다고 손해볼 게 뭐 있겠니? 고집 부리지 말고 꼭 네가 직접 가서 그 번호대로 복권 사라. 이런 꿈은 꿈꾼 당사자가 직접 가서 사야 그 기운이 제대로 동한다더라. 알았어요, 언니. 믿줘야 본전인데 한번 사보죠 뭐. 로또를 발표하는 주말이 다가왔고 저는 금요일 저녁 퇴근길에 복권 몇 장을 샀더랍니다. 제가요,
원체 그런 사행성 복권 같은 것에 관심이 없어서 한 번도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꿈에 나타나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예산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데다가 친정언니와 엄마가 하도 복권을 사라고 종용한 탓에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복권을 샀던 겁니다. 문영아, 너 어디니? 저 마트 일 끝나고 식당 아르바이트 가는 길이에요. 복권은 안 잊어버리고 산 거 맞지? 아, 참, 언니도 10,000원어치 10장이나 샀으니 걱정 말아요. 알았다. 잘했어. 이제 고생하고 이따 밤에 보자꾸나. 사실 그 복권을 산 돈은 딸아이 생일날 모멸적으로 받은 용돈 10,000원이었습니다. 그 1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복권을 구매한 저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고 로또 복권 당첨을 발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식당에서 한참 일을 해야 하는 타임이라 복권을 친정언니와 엄마에게 맡겨두고 저녁 출근을 했더랍니다. 언니, 엄마, 오늘 복권 발표 날이니까 잘 보고 확인했다가 나한테 연락 줘요. 걱정 마라. 방송 보고 확인하자마자 나한테 연락할게. 아, 언니, 애도 아니고 설마 진짜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 아니죠? 다 이상하게 심장 떨린다, 문영아. 내가 산 복권도 아니고 내 복권도 아닌데 닥쳐 내가 왜 이러지? 너무 호들갑 떨지 말어. 괜히 기대했다가 안 되면 실망이나 큰 법이지. 되는 게 원체 하늘의 별따기 같은 확률인데 두 분 다 너무 진지한 거 아니요? 재미로 맞춰보는 거니까 너무 큰 기대들 하지 마시고요. 아유, 알았다. 너 늦기 전에 얼른 출근이나 해. 네, 엄마. 저 다녀올게요. 그리고 그날 식당에서 한참 불판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 문영씨. 와서 전화 좀 받아봐요. 집에서 급한 일이라고 연락이 왔네. 휴대폰 무음으로 해뒀나? 제가 배터리가 없어놔서 충전을 좀 시키고 있었거든요. 언니라고 하는데 무지 급한 일인 모양이야. 네. 여보세요? 야, 이 기집애야. 시간 돼서 전화 받기로 해놓고 왜 이리 전화를 안 받니? 미안해, 언니. 마침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되는 바람에 충전시키고 있었어요. 너 지금 당장 집에 일 있다고 하고 빨리 집으로 와. 뭐야, 진짜 뭐 되기라도 한 거예요? 문영아, 너 그렇게 힘들게 살더니만 이제 발 좀 뻗고 살게 생겼어. 2등도 아니고 자그마치 1등 당첨이야. 뭐라고? 진짜 1등이 됐다는 거야? 그래, 엄마랑 나랑 너무 안 믿겨서 10번이나 넘게 확인해봤다. 근데 봐도 1등 당첨이 확실해. 이번 주에는 누적 금액도 꽤 커서 너 이제 부자야, 문영아. 전 다리가 후들거리고 도무지 믿기지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집에 뭐 병고라도 생겼어? 얼굴 표정이 창백한데. 아니에요. 별일 아닙니다, 사장님. 대충 얼버무리고 식당 설거지를 하는데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지경이었죠. 그렇다고 일을 팽개치고 도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겨우 마음을 달래가며 그날 일을 서둘러 마치고 집으로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문영아, 왔니? 엄마, 정말로 1등이 맞아요? 아유, 그래, 문영아. 너 로또 복권 1등 됐어. 박서방이 하늘에서 너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고 애를 썼나 보다. 세상에. 진짜 1등 당첨이 맞잖아요. 저와 친정언니 엄마는 셋이서 그날 밤 부둥켜 안고 한참을 오열했더랍니다. 바로 다음날 저는 월차를 내고 당장 당첨금을 수령하러 갔어요. 예금 통장에 거액이 들어오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언니, 그간 민지랑 엄마 돌보느라 고생했는데 이거 언니 써요. 저는 당첨금의 일부를 일단 언니에게 주었습니다. 네 코가 석잔데 무슨 나까지 신경 쓰니? 아니야. 언니도 애들 공부시키랴 형부 사업하랴 돈 많이 필요하잖아요.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해. 아니다. 난 이 정도도 너무 감지덕지야. 너 마트 일이며 식당 일 계속 할 거야? 일단 식당 일만 관두고 마트 일은 하면서 사업할 거 알아보려고요. 나 안 그래도 애견용품 사업 옛날부터 생각 있었는데 그쪽으로 준비해보려고. 그래,
당첨됐다고 바로 일 다 그만두는 것보다 차곡차곡 준비해서 사업을 해도 하는 게 낫지. 언니, 엄마, 정말 나 때문에 두 분 다 고생 많았어요. 민지 데리고 어디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와요, 세 사람. 너는 안 가고? 언니,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잖소. 애견용품 사업 시작하려면 일단 그쪽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봐야 할 것 같아요. 복권 당첨 기념으로 저는 친정언니와 엄마, 딸아이를 해외여행을 보내주었습니다. 생전 처음 떠나는 유럽여행으로 세 사람이 너무 행복해했죠. 엄마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같이 가면 안 돼요? 엄마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해서 좀 바빠. 엄마가 새 사업 시작하고 그거 자리 잡히면 그때 민지랑 엄마랑 같이 떠나자. 그렇게 몇 년 저는 애견용품 사업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했습니다. 관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것저것 자료조사도 많이 했죠. 그리고 저만의 애견용품 가게를 오픈하고 인터넷 쇼핑몰도 같이 열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 없이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매출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저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몇 년이 흐른 후 동남아 시장까지 수출 판로를 뚫게 되었죠. 엄마, 저 해외 출장이 잡혔는데 며칠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민지는 걱정 말고 얼른 다녀오렴. 엄마, 다녀오실 때 선물 사다 주실 거죠? 물론이지. 민지 선물이랑 할머니 선물이랑 엄마가 이만큼 사올 거야. 동남아 현지에서 트렌드를 분석하고 또 가게 입점이며 현지 공장 선정까지 마친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동남아 시장에서의 매출 실적도 점점 불어나서 저는 업계에서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치게 되었죠. 동남아 시장에서 애견용품 사업이 잘 나가면서 저는 서울의 사무실로 쓰던 건물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세상에, 이 건물이 진짜 이제 문영이 네 건물이라는 거야? 맞아요, 언니. 오늘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잔금까지 다 치르고 오는 길이에요. 대출도 거의 안 받고 건물 샀다면서? 아예 대출이 없는 건 아니고 그래도 약간 대출은 받았죠. 그래도 세상에 지가 건물주가 되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대견하다 우리 동생. 그래 문영아. 여자 혼자 몸으로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 언니 고마워요. 언니도 자기 가정 팽개치고 내 살림 도와주고 엄마도 아픈 몸 이끌고 민지 잘 봐준 덕분에 내가 이룰 수 있는 성과들이었어요. 건물주가 되고 나서도 저의 일상은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사업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장님, 청소 아주머니 새로 오시기로 한 분 면접 보실 시간입니다. 오늘이 그 면접 날이었나? 알았어요. 들어오시라고 해요. 그런데요, 건물 청소 아주머니를 구한다고 면접을 보려고 하는데 면접을 보겠다고 제 사무실로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답니다. 누가 들어왔길래 그렇게 기함을 했냐고요? 다름 아닌 동서가 청소부 면접을 보겠다고 떡하니 제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동서 역시 저를 보고 놀라기는 매한가지였어요. 아니, 형님이 여길 어떻게... 동서야말로 여길 어떻게 온 거야? 저야 청소부 뽑는다고 해서 면접 보러 온 건데요? 동서가 건물 청소 일을 한다고? 아니, 대체 왜? 그런데 형님이 여기 건물주예요? 그래, 내가 이 건물 건물주야. 들어올 때 간판 봤지? 애견용품 사업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여기 사장이고. 연락 끊고 사는 동안 이렇게까지 성공하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동서는 강남 사모님으로 살던 사람이 건물 청소라니. 어떻게 된 일이야? 알고 보니까요. 제가 시댁과 거의 절연하다시피 하고 사는 동안 동선의 집에 많은 병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동선의 친정이 부산에서 식당을 크게 해서 부자였는데 그 식당이 동선의 친정오빠가 잘못 빚보증을 서서 사업을 하는 바람에 홀랑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저희 친정오빠랑 친정아버지가 두 명이서 엄마 몰래 사업을 꾸리다가
친정재산을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우리 애들 아빠도 주식 투자했던 거 홀랑 망해서 지금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 있는 중이고요. 아니, 돈 걱정이라고는 없이 살던 동서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아주버님 돌아가시고 거의 그 기간이 흐른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천지개벽했네요. 형님이 건물주가 다 되시고 나야 뭐 열심히 살기도 했고 운이 따라줘서 일이 된 거야. 저 그 옛날에요. 민지랑 동영이 생일날요. 옛날 일은 왜 갑자기 꺼내고 그래? 그날 일 이후로 형님이 시댁걸음 안 하시는 거 알고 시간 지나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내가 그때 너무 못됐구나, 철이 없었구나. 제가 그리 속없이 살아서 지금 이렇게 벌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나 지난 일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으니 과거 일은 그만 입에 올리자. 형님, 그날 죄송했어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그 당시에 형님에게 저나 어머님이나 못할 짓 한 거 맞아요. 용서해주세요, 형님. 그런 말을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동서였습니다. 어머님 건강은 요즘 어떠셔? 연락 끊고 지내서 형님은 모르셨죠? 몇 년 전부터 치매가 오셔서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지금은 형님이 찾아간다 한들 어머님 아마 형님 얼굴도 못 알아보실 거예요. 서방님은 그럼 계속 회사 다니셔? 정리해고 당한 지 1년 넘어가요. 그 사람 낮에는 도배일 배운다고 돌아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하고 빚 갚느라 저나 그 사람이나 허리 위게 일만 하고 살아요. 여기 건물 청소 자신 있겠어? 전 형님이 시켜만 주신다면 여기 건물 청소 일하고 싶어요. 제가 이 일 저 일 따질 형편도 아니고요. 건물 청소 일 좀 하게 해주세요, 형님. 울면서 저에게 애걸하듯 부탁하는 동서였습니다. 10여 년 가까이 절연에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예전의 가족을 직원으로 쓴다는 일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동서가 하도 부탁을 하는 바람에 저는 동서를 건물 청소 아줌마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려와는 달리 동서는 싹싹하고 부지런하게 건물 청소 일을 제법 잘하더라고요. 형님, 이제 출근하세요? 동서, 벌써 출근했어? 오전에 일찍 나와서 여기 청소를 마쳐야 또 다른 데 일을 가거든요. 그렇구나. 수고해 그럼. 저 일 거의 끝나가는데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괜찮아. 커피는 내가 타 마셔도 돼. 형님,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시킬 일 있으면 아무거나 시키세요. 세월과 형편이 달라지면서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변한 동서였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은 다행히 나날이 번창 중이고 가족들 모두가 건강한 요즘 저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실감하며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찾은 행운이 지금의 절 만든 거나 다름없죠. 멀리 있는 남편에게 오늘도 고맙다고 소리 없는 인사를 건네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